태양계 밖 성간 우주를 비행 중인 보이저 2호의 소식이 영영 끊길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깊숙이 질주하던 보이저 2호와 교신이 끊겼다가 이 우주선으로부터 다시 미세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관제사의 잘못된 명령으로 보이저 2호의 안테나가 지구로부터 방향을 튼 지 2주 만입니다. 안테나가 2도가량 기울었을 뿐이지만 보이저 2호와 교신이 끊기면서 정상적인 교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나사는 전날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대형 안테나를 통해 혹시 모를 보이저 2호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도 보이저 2호로부터 미세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나사의 보이저 1, 2호 프로젝트 매니저 수잔 도드는 이날 대형 안테나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보이저 2호로부터 심장 박동 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드는 그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했다면서 이에 나사의 무인 탐사 우주선 연구소인 제트추진 연구소 비행 관제사들이 보이저 2호의 안테나를 지구를 향해 돌려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모두 실패한다면 오는 10월 자동 재설정을 통한 교신 복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여러 번 명령을 전송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발사되었고 2018년 성간 우주에 진입하여 190억 킬로미터 밖까지 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지구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만 1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다행히 보이저 2호의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1호와는 여전히 교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40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날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에 진입한 탐사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별의 죽음을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2600광년 떨어진 검고 자리에 있는 고리성운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어 공개했습니다. 고리성운은 천문학계에 이미 잘 알려진 천체의 한 형태로 도너처럼 생긴 빛나는 가스 구조물입니다. 성운은 죽어가는 별이 폭발하여 자신을 이루던 물질을 우주에 내뿜을 때 생기며 거품이나 복잡하고 듬성듬성 구름이 퍼져나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찍힌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는 성운의 확장하는 껍데기뿐만 아니라 백색외성 중심의 안쪽 부분까지 나타납니다. 백색외성은 항성이 탄생부터 소멸까지 진화 과정에서 막판에 거치는 단계로 지구 같은 행성 크기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마이클 바로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천문학 교수는 태양 같은 별들은 백색외성으로서 외피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우 교수는 별들은 그러고 난 뒤에 매우 뜨거운 별 중심부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빛나는 아름다운 행성장성운을 형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성장성운은 행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천문학 초창기에 행성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여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름일 뿐입니다. 성운 안에서 관측되는 색깔이 화려한 띠는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겨납니다. 천문학계는 이런 이미지 분석으로 성운 구조의 복잡한 형성 과정, 별의 생애 주기, 별이 우주에 내보내는 물질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우 교수는 애벌레의 나비 변태와 비슷한 이 같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별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은고 자리에 있는 고리성운은 가장 가깝고 밝은 행성상 성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연구 표적으로 삼기에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토성의 독특한 고리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은 수명도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13년간 관측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토성의 고리 형성 시점과 수명 등을 다룬 3편의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들은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토성 고리의 질량과 순도 그리고 외부 물질이 첨가되는 속도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천문학적 견지에서 볼 때 젊고 수명이 짧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토송의 고리는 거의 순수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알보다 작은 소행성 파편 등과 같은 미소 유성체가 고리에 유입되어 비얼음 오염물을 구성하는데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오염물이 고리 안에 있는 입자와 지속해서 충돌하며 토송 주변에 형성된 고리의 물질을 형성하는데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은 비얼음 물질의 유입물을 분석하고 고리 형성 이후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토송의 중력이 미소 유성체를 고리 안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46억 년에 걸친 태양계와 토송의 역사에서 수억 년 이상 이런 미소 유성체 폭풍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횡성과학저널 이카로스에 발표된 논문은 미소 유성체의 충돌과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의 고리 내 분포 방식을 분석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데 수억 년밖에 안 걸렸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토송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카로스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은 토송의 고리가 얼마나 더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15일 토송 대기에 뛰어들어 산화하며 임무를 마친 카시니호는 토송의 가장 안쪽 고리에서 물질이 행성 쪽으로 떨어지면서 질량을 빠르게 잃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 논문은 최초로 고리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량화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리 안의 유성체가 기존 입자들과 충돌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결합하여 고리 물질을 행성 쪽으로 실어 나르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를 형성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수억 년 안에 고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에임스 센터 연구원 폴 에스트라다는 이런 결과들은 외부 잔해가 고리로 유입되어 기존 입자들과 지속해서 충돌하면서 고리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고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희미하고 어두운 고리도 이런 과정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크고 얼음이 많은 토성의 고리는 아직 젊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로부터 5,000광년 떨어져 있는 웨뿔소 자리의 어린 별 주위에서 수축하면서 목성 크기의 거대 행성을 형성할 수 있는 큰 먼지 덩어리가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대 필립 웨버 박사팀은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의 관측 장비인 분광 편광 특수 카메라 스피어 SPHERE Spectral Polarimetric High Contrast Image for Exoplanets Research와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 ALMA ALMA Atacama Large Millimeter Sub-Millimeter Array로 포착한 V760MON과 주변 모습을 합친 것입니다. 스피어는 별 주위를 도는 먼지가 태양계 전체보다 더 먼 거리까지 나선형 팔 형태로 뻗어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알마는 지금까지 관측된 적이 없는 중력 불안정 현상을 통해 수축 및 붕괴하여 목성 크기 행성을 만들 수 있는 큰 먼지 덩어리를 포착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칠레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 줄로 박사는 이 발견은 젊은 별 주변에서 거대 행성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먼지 덩어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760MON은 2014년 갑자기 밝기가 20배 이상 증가하여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밝기가 급증한 직후 스피어 관측을 통해 별 주위를 도는 물질이 태양계 전체보다 먼 거리에 걸쳐 복잡한 나선형 팔 형태로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별 주변 먼지 분포를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스피어 관측 자료와 먼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알마 관측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선팔을 형성하고 있는 먼지들이 여러 곳으로 파편화되어 행성과 유사한 질량을 가진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중심부 부착, Core Accretion 이론과 함께 거대 행성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중력 불안정, Gravitational Instability에 의한 별 주변 물질의 수축과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력 불안정은 먼지 분포 불균형으로 영역별 중력 차이가 생겨 물질들이 먼지 덩어리를 형성하고 수축하여 거대 행성이 된다는 이론이며, 중심부 부착 이론은 먼지 알갱이들이 뭉친 다음 주변 가스 등을 끌어당겨 거대 행성이 된다고 봅니다.
웨버 박사는 이전에 중심부 부착에 의한 행성 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된 적은 있지만 행성 규모에서 중력 불안정성이 발생한 것이 관측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 남방천문대가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 중인 주경 39m의 극대 망원경이 완성되면 발견된 먼지 덩어리의 화학적 특성을 탐색하여 행성 형성 물질의 구성 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성보다 작고 표면 온도가 모닥불보다 낮으면서도 전파를 방출하고 있는 관행각 갈색 외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타라머피 교수와 코비 로즈 연구원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3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갈색 외성이 지름은 목성의 0.65에서 0.95배, 온도는 섭씨 425도에 불과하면서도 전파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핵융합을 하지 않는 이 별은 모닥불보다 낮은 온도로 끓고 있는 가스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차가운 별은 아니지만 전파를 방출하는 별 중에서는 온도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T8 12WISE J062309.94-045624.62라는 긴 이름이 붙여진 이 별은 애초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2011년 역시 지구로부터 37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별의 질량은 목성의 4배에서 44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별이 되지 못한 목성과 태양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태양 질량은 목성의 1000배 이상이며 수소와 헬륨 핵융합으로 표면 온도는 섭씨 5600도에 달합니다. 연구팀은 태양 같은 주계열성이 자기장과 전파를 방출하는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만 갈색 외성은 왜 10% 미만만 전파를 방출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작고 차가운 별이 어떻게 전파를 방출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즈 연구원은 이같이 작은 관행각 갈색 외성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전파를 생성하는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를 방출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관행각 갈색 외성이 빠르게 회전하여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온화된 갈색 외성 대기와 다른 속도로 회전할 경우 전류 흐름이 생기고 별의 자기극으로 전자가 유입되면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즈 연구원은 갈색 외성들은 핵융합으로 수소를 태우는 가장 작은 별과 목성처럼 가장 큰 가스 행성 사이에 누락된 연결고리 같은 것이라면서 이 별을 연구하면 자기장 생성 방식 등 별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일본 벤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무인 달 착륙선이 60에서 80m에 걸쳐 추락 흔적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의 남북극을 통과하는 극궤도를 도는 달 정찰 궤도선이 아이스페이스의 하쿠토 R 미션 1을 수행하다 추락한 달 착륙선 주변을 촬영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스페이스 달 착륙선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4개월 여에 걸친 비행 끝에 지난 2023년 4월 26일 착륙 목표 지점에서 서서히 하강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이스페이스 측은 당시 달 착륙선의 연료가 떨어져 달 표면에 낙하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착륙 직전 통신이 두절되어 착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속 1.6km로 비행하며 2시간 주기로 극궤도를 도는 달 정찰 궤도선은 추락 당일 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착륙 목표 지점 주변 40×45km를 이미지 10장에 담았으며 달 정찰 궤도선 카메라 과학팀이 이전에 촬영된 이미지와 비교하며 추락 동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착륙 목표 지점 인근인 북위 47.581, 동경 44.094 지점에서 표면 반사율의 뚜렷한 변화를 포착했으며 적어도 4개 이상의 동체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추락 이후 촬영된 이미지 중앙에는 상단 좌측으로는 반사율이 높아지고 하단 우측으로는 어두워진 장면이 포착되어 있는데 이는 동체 추락으로 만들어진 작은 충돌구이거나 동체 잔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충돌 충격은 약 60에서 80m에 걸쳐 표면의 반사율을 높여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기업 달 착륙 시도로 주목을 받은 아이스페이스 달 착륙선은 높이 2.3m, 폭 2.6m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340kg에 달했습니다. 나사 고도도 우주비행센터에서 운영 중인 달 정찰 궤도선은 2009년 6월 발사되어 달 50km 상공에서 첫 임무를 시작한 뒤 3차원 입체 지도를 작성하고 광물 자원과 안전한 달 착륙 지점을 탐사하는 등의 관측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초 1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장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 한라가 이 항성계의 태양인 백두에 잡아먹힐 만큼의 천체 현상에도 생존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천문연구소의 마쿠언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별 백두가 주위 행성을 소멸시킬 만한 단계를 거쳤는데도 행성인 한라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곰자리에 위치한 백두계는 우리 태양계로부터 520광년 떨어져 있으며 항성 백두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한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한국 천문학자들이 이를 발견했고 이후 공모를 통해 백두와 한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백두와 한라 간 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0.46 AU입니다. 외계 행성을 크기와 별과의 거리를 고려해 분류하면 한라는 뜨거운 목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두가 적색 거성 단계를 이미 거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성은 진화 후기의 적색 거성 단계에서 크기가 엄청나게 팽창하므로 인근 행성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태양의 경우에는 50억 년 후면 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현재 크기의 100배로 팽창하여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소멸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백두가 한라의 궤도를 넘어설 만큼 팽창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1년과 2022년 후속 관측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구 시간으로 93일인 한라의 공전 궤도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데니얼 휴버 연구원은 별에 잡아먹히면 근접 궤도를 도는 행성에는 재앙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한라가 거성의 목전에서 살아남은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완전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백두가 현재 한라 궤도의 1.5배 거리에서 팽창하여 한라를 완전히 집어삼켰다가 현재 크기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혼 연구원은 한라를 금지된 행성이라고 부르면서 백두가 그렇게 근거리에 있는 행성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도록 해준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 과학자들이 존재해선 안 될 행성을 봤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연구진은 행성이 이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에 나섰습니다. 목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들은 항성으로부터 훨씬 더 먼 궤도로 생을 시작했다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인 별을 공전하는 한라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휴버 조교수는 한라가 팽창하는 적색 거성에 흡수되고도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이 지시한 시나리오는 애초에 한라가 소멸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백두계가 항성이 두 개인 쌍성계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팀 베딩 시드니대 교수는 이 시스템이 두 개의 태양을 도는 영화 스타워즈의 가상행성 타투인과 유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백두계가 원래 두 개별로 구성되었다면 이들의 융합으로 서로 다른 한쪽이 행성을 집어삼킬 만큼 팽창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한라가 신생 행성일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한라가 두 별의 충돌로 생성된 가스구름에서 탄생한 2세대 행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큰 밀러 행성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우주선으로 돌아온 우주인들은 그 사이 지구 시간으로 23년 이상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과학적 검증을 받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연구진이 준항성 천체인 퀘이사 190개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빅뱅 후 10억 년이 흐른 뒤 우주에서 시간이 현재보다 5배 느리게 흐르는 시간 지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루이스 교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브로 교수팀은
이는 빅뱅 후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초기 우주를 처음으로 관측한 것이며 아인슈타인 팽창 우주의 수수께끼 중 하나를 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의 운동 상태나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르게 되는데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공간의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루이스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먼 우주, 즉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빅뱅 10억 년 후의 우주를 관측하면 현재보다 시간이 5배 더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과거의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빅뱅 후 10억 년 정도가 흐른 시점의 초기 은하 중심부에 있는 활동성 강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 퀘이사 190개의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 지연을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시간 지연 연구에 거대한 별이 최후에 폭발하는 현상인 초신성을 표준 시계로 활용했으나 초신성은 매우 밝지만 초기 우주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먼 거리에서는 관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고 빅뱅이 시작된 특이점으로부터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런 공간 팽창은 우리가 초기 우주를 관측하면 현재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퀘이사 관측 데이터를 통해 시간의 지평선을 우주 나이의 10분의 1 시점으로 되돌리고 이를 통해 우주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 흐름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관측된 190개의 퀘이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녹색광과 적색광 그리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 자료를 결합하여 각 퀘이사의 전멸 현상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퀘이사를 초기 우주의 표준 시계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여러분이 이 초기 우주에 있다면 1초가 1초처럼 느껴지겠지만 120억 년이 지난 미래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초기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교수는 분석 결과 우주 초기 은하에 있는 퀘이사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리는 시간 지연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이 연구를 통해 우주 팽창이 시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소 대비 중 원소가 많은 별일수록 거닐린 행성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를 가진 행성을 찾는 범위를 좁혀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금속이라고 단순화해 불리는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는 별이 생을 다하고 폭발하며 생성된다는 점에서 우주가 탄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체에는 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습니다. 독일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회인 막스 플랑크 협회 산하 태양계 연구소의 안나 사피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중원소가 많은 별이 파장이 긴 자외선으로 행성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오존을 파괴하여 생명체 진화에 덜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성이 뿜어내는 자외선은 생명체의 게놈을 파괴할 수 있으며 지구의 경우 대기의 오존층이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원자와 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오존을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데 파장 길이가 짧은 UV-C는 오존 형성을 돕고 UV-B는 파괴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와 비슷한 가상 행성을 만들어 항성의 중원소 비율을 달리하며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태양의 경우 철원자 한 개당 3만 1천여 개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여 금속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중원소가 많지 않은 항성이 자외선을 더 많이 내뿜지만 UV-B 대비 UV-C 비율이 더 높아 오존층 형성을 돕는다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원소가 많은 항성은 자외선을 덜 내뿜지만 UV-B가 많아 오존층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오는 2026년 유럽 우주국이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 행성을 찾기 위해 26대의 망원경을 탑재하여 발사하는 플라토 미션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성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 환경이 생명체 진화에 덜 우호적이었다는 해석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철을 비롯한 중원소는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별 내부에서 생성된 뒤 항성풍이나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로 방출되어 다음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는 세대를 거듭하며 나중에 만들어진 별일수록 중원소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으로 행성의 보호막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UV-B를 더 많이 내뿜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우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별이 생명체를 만들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외계 행성을 가진 많은 별이 지구라는 확실한 생명체 행성을 가진 태양과 비슷한 나이인 만큼 외계 생명체를 찾아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 극미 중력에 노출되면 골 조직 손실이 초래되는데 지구 저궤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온 지를 통해 이런 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었습니다. 미국 포사이스 연구소 미생물학자 수원 위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다녀온 지를 대상으로 한 장내 미생물 변화와 골 손실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제5차 지 연구에 참여하여 총 20마리의 실험용 쥐를 우주 정거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중 10마리는 4.5주간, 다른 10마리는 9주간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게 한 뒤 지구로 데려왔습니다. 지구 실험실에서는 극미 중력만 빼고 다른 조건은 우주 정거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20마리의 쥐를 사육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로 돌아온 뒤 우주 발사 전과 실험 종료 전 등으로 나눠 우주 정거장의 극미 중력에 노출된 쥐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분석하고 지상에서 사육한 쥐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 여행 쥐는 장내 미생물이 지상에 있던 쥐보다 더 다양해졌는데 특히 젖산균과 도래아 등 두 종의 박테리아가 더 풍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여행 쥐 사이에서도 9주간 생활한 쥐가 4.5주간 생활한 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두 박테리아는 뼈 성장을 촉진하는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 위안 박사는 골 손실과 미생물 다양성 증가 간 강한 상관관계가 드러난 것은 매우 흥미롭다면서 이는 장내 미생물이 숙제 건강상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적응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미생물학자 베드리 박사는 극미 중력에 노출되어 골 손실을 겪으면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서 하지만 이런 가설을 확실하게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가 골밀도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여행이 촉발한 것인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만 우주 비행사의 골 손실 경감이나 예방에 이들 박테리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잠재적으로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